Ladies and gentlemen.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봅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뉴스픽.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프로그램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유튜브로 578분 정도가 들어오셨고요. 미무스와님, 박준호님 유튜브는 보는 계정님 들어오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자, 첫 코너 뉴스픽으로 시작을 해보죠. 화요일, 목요일 이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신보라 국민의힘 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전 대표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얼마 전이죠. 20대 남성이 신변 보호를 받던 전 연인의 집에 찾아가서 가족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는데, 현직 구청 계약직 공무원으로부터 이 흥신소를 거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지금 보도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 좀 살펴보면서 무엇이 문제인지 좀 고민해보죠. 네, 정말 들으시면 좀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네. 방금 말씀드린 이 사건 같은 경우 가해자 이석준 그렇죠. 그 신상 정보도 공개가 공개됐죠. 됐습니다. 네. 근데 이 사건은 그 이석준이 흥신소에서 얻은 주소로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간 걸로 알려졌는데 네. 그 흥신소에 그 피해자의 집 주소를 넘긴 이가 바로 구청의 현직 계약직 공무원인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네. 그 이석준은 당시 한 흥신소에 피해자 개인정보를 의뢰를 했고요. 네. 해당 흥신소는 다른 흥신소에, 그다음에 그 다른 흥신소는 또 다른 흥신소에 돈을 주면서 피해자 정보를 의뢰를 했고요. 공무원 A씨는 그 세 번째 흥신소에 2만 원을 받고 정보를 넘겼습니다. 네. 이석준이 흥신소에 그 개인정보를 피해자의 정보를 알아봐 달라고 지급한 돈은 50만 원이었는데 네. 흥신소의 세 다리를 이제 건너게 건넜네요. 되면서 네. 공무원이 흥신소의 주소를 주고 받은 대가는 2만 원에 불과했던 거죠. 그 서울 동부지검은 그 공무원 계약직 직원인 A씨에게 흥신소 업자에게 2년간 개인정보 1,101건을 넘기고 그 대가로 3,954만 원을 챙긴 혐의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뇌물수수 등으로 구속 기소를 하게 됐습니다. 네. 흥신소 직원 2명도 재판에 넘겨졌고요. 그렇겠네요. 그렇다면 이 공무원 A씨는 어떻게 구청에서 개인정보를 빼낼 수 있었느냐. 도로 조명 과태료 부과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 부과 업무를 위해서 부여된 차적조의 권한을 이용을 해서 그 차적조 시스템을 활용해서 개인정보를 빼내는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구청에는 차적조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고요. 네. 흥신소 업자들은 대포폰이나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서 개인정보를 익명 거래했고 다른 흥신소 업자들을 중개해서 이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왔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가 피해 심각하다는 거는 다른 선례를 통해서도 많이 봤지만 이번도 그렇고 박사방 사건 때도 사실 그 주민센터의 공익근무 요원이 조주빈에게 여성들의 그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보안이 이게 무척 허술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어떤 게 문제라고 보시는지 먼저 조 대표님께 좀 여쭤볼까요? 네, 이 공무원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어떤 편법적이고 불법적인 일탈 행동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10수년에 걸쳐서 문제 제기가 되어 왔는데요. 네. 이제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큰 바탕엔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뭡니까? 첫 번째는 내부에서 어떤 이것을 감독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마련한다고 하지만 문제가 이제 제기되었을 때 그제서야 사후 약방문식으로 좀 대책이 마련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 차적정보관리정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에서 이것을 제공하는 것이고 지자체 관리자는 그것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국토부 차원에서 이게 잘 이용되고 있는지 악용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명확한 감시 감독 체계가 부실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이 업무를 자기의 업무에 적합하게 사용했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실무 기관은 이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구청이라든지 지자체이잖아요. 근데 지자체에서는 그거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접근 권한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 이게 가장 큰 네. 이번 사건에서는 좀 문제였고요. 예.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정부 시스템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보완이 되지만 또 교차적으로 다른 어떤 사각지대를 악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종합적인 점검이나 진단 전수조사가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부분을 그러네요. 첫 번째 이유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두 번째로는 징계나 법정형 같은 게 실질적으로 이제 제 식구 감싸기다 혹은 너무 이제 약하다라는 비판들이 좀 이어졌던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시작점이 어떻게 되었느냐 했을 때 뭐 단돈 2만 원에 사람이 죽었다 이런 헤드라인들이 쏟아지면서 그나마 주목을 받았지만 그 전에 박사방 사건이나 혹은 뭐 스토킹 그 교사 현직 교사셨던 분에 대한 네. 스토킹이나 이런 부분들처럼 아주 정말 너무 끔찍하고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이례적인 뉴스여서 사고가 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말 사후에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징계 수위가 너무 낮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정말로 타격감을 가질 수 있는 징계가 선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문제의식을 별로 갖기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내부 징계뿐만 아니라 법정에도 구속 기소가 돼야 그렇죠. 하는 이제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한선에 대한 선례가 남아야 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칫 이게 사고가 나든 안 나든 내가 자신의 업무와 적합하지 않게 개인정보를 악용하거나 열람했을 때에 실질적으로 자기가 뭐 파면을 받는다든지 월급을 감봉 받는다든지 명확한 징계를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네. 그런 명확한 경고가 정부나 또 사법기관으로부터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네요. 지금 뭐 국토부나 지자체 관리 감독의 문제라든지 지금 뭐 징계 수위라든지 이런 걸 지금 지적해 주셨는데 민간에서 개인정보 유출될 때는 상당히 막 문제가 네, 되는 것처럼 그렇죠. 저희가 많이 보도가 됐었는데 이 공공에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 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네, 들기도 네. 하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이번 사건 이제 보시면 이제 국민들께서 많이 놀라셨을 게 이제 그런 TV에서나 보던 그 흥신소가 존재를 그러니까 하고 존재하는구나. 흥신소 두세 곳만 연결을 하면 나의 개인정보도 언제든 유출될 수 있고 예. 또 누군가의 보복의 마음만 먹으면은 내 위치나 공간이 확인돼서 찾아올 수 있고 그러니까요. 그 정보가 실은 다른 곳도 아니고 네. 공적 기관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유출되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충격적으로 와 닿는 맞습니다. 것 같은데요. 실은 공적 기관의 개인정보 그런 유출 문제는 굉장히 많이 심각했던 것 같아요. 보면은 실은 지금에 와서 이제 개인정보를 이제 보호하고 그것들이 침해당하고 네. 유출되고 피해가 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심각성을 많이 인지하고 예. 그래서 실은 2011년도 정도에 출범했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그때는 이제 그냥 정책을 만들고 수립하고 하는 그런 기능에 그쳤다가 예. 최근에 2020년 8월에 아예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을 했어요. 예. 그래서 감독과 제재 권한까지를 더 확장해서 갖게 되는 위원회로 공식 출범을 했고 그래서 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근 들어서 지자체나 행정기관의 이런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발표를 하고 제재를 하고 감독을 하는 네.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문제 인식과 그 감독 행사, 감시 기능의 행사가 이루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청 단위에서는 아직까지도 체감을 못한다. 네, 실감을 못하는 부분도 네. 있고요. 관련한 그런 감시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문제들도 같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좀 살펴보니까 최근에는 이게 지자체의 경우에도 국가 보급 시스템 아까 이제 국토교통의 네. 차량 그 차적조회 시스템처럼 국가 보급 시스템을 지자체가 그걸 갖고 있으면 열람만 하고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도 있고 예. 지자체가 스스로 그런 이제 정보 처리 시스템을 직접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네. 이게 그거에 따라서 그 접속 이력을 어떻게 관리하고 감시하느냐도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런 정보 처리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런 보안 솔루션은 만들어 놓지 않은 곳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새는 민간 기업에서 그런 개인정보 접속 기록, 그러니까 그렇죠. 접속 이력을 관리하고 점검하는 그런 보안 솔루션들이 많이 이제 만들어져서 네. 그걸 일선 지자체들도 많이 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도 이 구청은
그런 보안 솔루션은 도입을 하지 않았던 것 같고 그래서 국토교통부 시스템을 열람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접속 이력을 관리하지는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 업무가 아닌 정보를 계속 빼가고 있는 것도 네. 인지하지 못했던 거고요. 근데 그 업무 또 담당자이기 때문에 네. 뭐 접속 시간이라든지 뭐 업무 담당자가 아닌 사람이 접속을 했을 땐 그 바로 경고가 울릴 네. 수 있다 하지만 보안에서 만약에 담당자라면 또 그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건가 하는 문제도 네. 그 안에 또 내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런 솔루션을 도입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감독과 제재와 관련해서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그런 지자체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지속적으로 이제 감시하고 제재를 그러네요.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2월과 9월에 2월에는 30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그 행정조치, 시정조치 공고와 징계 공고를 내렸고요. 네. 그러니까 주로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접속 기록을 미보관하거나 막 이런 유의 문제들이에요. 네. 그래서 제재 공고를 내렸고 2021년 9월에도 19개 공공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시 기능도 강화돼야 되고 그러네요. 처벌의 강화도 당연히 필요한 게 현행법상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1,000명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된 경우부터 행정안전부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서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냥 자체 그냥 점검하거나 아주 경미한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단 한 건이 많더라고요. 또 살인으로도 연결될 그렇죠. 수 있는 거기 네. 때문에 이건 뭐 심각성을 알 수가 없는 거라서요. 네. 그래서 처벌의 강화도 당연히 필요한 그러네요. 조치라고 보입니다. 네. 자, 한 말씀씩 더 조 대표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네. 이 공무원과 관리 체계 관점에서도 볼 수 있지만 신변보호 여성의 관점에서 그렇죠. 국가가 어떤 보호를 해주고 있고 해줄 수 있는가를 좀 종합적으로 짚어봐야 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학대 전담 경찰관 관리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문제 제기도 했었는데 네. 이런 경우에도 사실상 이제 정말로 국가적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것이 가장 위협적인가. 예, 그래서 눈높이와 어떤 그런 관점의 전환을 그렇죠. 토대로 좀 시스템이 재보강되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뉴스로 저희가 또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이한열 열사 어머니인 배은심 여사가 이제 그제 별세를 했는데요. 사회장을 치르게 됐고 오늘 오전 9시에 이제 발인을 했습니다. 민주유공자법을 제정하는 것이 고인의 유지였다. 라는 지금 내용의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떤 법인지 또 그리고 고인이 왜 이것을 원했는지 또 뭐 정치권에서 지금 조문하면서 이 사안을 많이들 언급을 하고 있어서요. 어떤 내용들이 서로 언급이 되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죠. 조 대표님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로 알려져 있는 배음심 여사님께서 또 하늘의 별이 되셨다는 소천 소식을 전합니다. 네. 이번 조문과 사회장을 계기로 해서 작년 한 해 동안 또 뉴스가 되었던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재개정 논란이 다시 한번 좀 촉발이 된 상황인데요. 우선 이번에 빈소를 찾아서 각 정당별 인사들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고인의 빈소를 찾아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 법과 관련해 민주주의를 위한 희생은 보상해야 마땅하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권은희 의원 같은 경우에도 고인의 희망을 꼭 지켜드리고 실현하겠다는 마음이 든다고 전했습니다. 이제 윤석열 후보의 조문이 좀 또 논란이 되었는데 이 법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처음 말씀을 들어서 거기에 대한 내용도 정확히 모른다. 올라가서 우리 당 지도부하고 이 문제를 상의해 보겠다라는 발언과 함께 이 법에 대한 입장이 조문을 하고 말고를 결정짓느냐라는 논의로 좀 대화가 짧게 이어지면서 이것이 또 여러 차례 뉴스로 좀 전해지기도 한 상황입니다. 우선 지금 앞서 언급드렸던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은 오랜 시간 동안 사실은 좀 시민사회를 비롯해서 특히 유공자 단체들이나 지원 단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논의가 제기되었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좀 논란이 되었던 법안이 작년도 좀 민주당에서 30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하고 73인이 공동 발의를 했다가 스스로 이제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또 철회를 했던 법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안을 둘러싸고 좀 공방이 일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이번에 또 재정
이 논란이 재점화되면서 다시 언급된 것처럼 국민의힘 지도부에 강력한 반대가 있어서 좀 이제 법안 처리가 더뎌지고 있다라는 또 입장과 네. 이 자체적으로 이서른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법안에 관해서는 이제 의원이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비판들이나 좀 지탄에 대해서 자체 철회를 했다. 약간 이런 논란들이 좀 이렇게 공방이 붙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유가족 중심이나 또 이제 이한열 열사 기념회 등을 비롯해서 유지를 받으시는 분들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동안 강조를 해왔던 부분은 이것이 민주유공자들의 실질적인 삶을 지원하고 무엇보다 민주화 운동에 참여를 했다가 이제 사망하셨거나 혹은 좀 심각한 장애를 입어서 가족들을 부양하는 문제 등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들을 사회가 같이 지원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법안이다. 그리고 이것이 셀프 특혜다. 이렇게 공무원들, 국회의원들 중에 또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정치에 입문한 인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비판이 가장 큰 쟁점이었는데 사실상 이 법은 유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다. 그래서 이 법의 조속한 통과가 곧 이한열 열사와 대음심 어머니를 좀 뜻을 이어서 우리 사회의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입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비판이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이제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국회의원들이 그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셀프 특혜의 논란이 있었던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논란의 소지를 없애는 방향으로 논의가 될 수 있는 것인지 법 제정 자체에 대해서 또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두 분 말씀 조금 더 듣겠습니다. 신보라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배은심 여사의 영면에 대해서는 좌우 어떻게 보면 진보 보수 진영을 막론하고 시민들과 정치인들의 애도와 참배가 이어지는 곳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이한열 열사의 어머님이자 살아생전에도 어떤 민주주의의 희생, 헌신, 애호에 관한 역할을 해오신 데 따른 존경과 감사의 의미가 담긴 거라고 봅니다. 실은 이제 과거 진보 보수 진영이 산업화가 먼저냐, 민주화가 먼저냐, 이런 내용들의 싸움이 많았지만 이제 젊은 세대들이 느끼는 이제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라고 하는 게 민주화 산업화의 모든 것을 아울러서 현재를 영위하고 있다고 많이 느끼고 그래서 젊은 세대의 입장에서도 민주화의 가치도 산업화의 가치도 존중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서는 이게 정치권이 불편한 논쟁을 유발해 온 측면도 있다 분명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배은심 여사가 강조하시고 그 뜻을 함께해온 그 이명자 5월 어린이집 관장의 말씀을 보면 고인이 민주유공자법 제정에 헌신했던 이유는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불의한 세력의 가족을 잃고 목숨을 잃은 유공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줄 유일한 방법이라고 봤다. 그렇게 어찌 보면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제 죽음을 통해서 민주화를 이루고자 했던 분들의 어떤 애우를 하고 그 유가족 분들에 대한 마음을 어루만져줄 수 있는 그 대상과 단위에 좀 초점이 맞춰졌던 반면에 실은 정치인들이 발의를 한 민주유공자법을 보면 그 대상과 단위 내용 자체가 거의 확대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셀프 특혜의 의혹이라고 하는 그런 불편한 논쟁을 더 유발하게 됐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실제 보면 문재인 대통령도 대한민국의 어떤 4대 민주화 운동하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4.19, 5.18 그리고 87 이제 6월 항쟁 그리고 부마 항쟁 그래서 이런 항쟁들 안에서 생겨났던 여러 민주열사들의 를 애도하는 법들은 또 이제 4.19와 5.18 관련 법들이 이제 제정이 됐는데 6월 항쟁 같은 경우도 이한열 열사 같은 경우는 그런 유공자로 포함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법적 지위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공자 애우를 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제 실은 87년 6월 항쟁 이후에 민주화가 거의 완성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민주화 운동을 했던 모든 사람을 이 민주화 애우에 관한 법으로 하고 그들에 대한 교육, 취업 실은 이제 국가유공자 법에 따르면
이제 취업 가산점도 이제 또 주기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조 대표님께서도. 네, 저는 이 법의 취지와 음. 목적은 굉장히 분명하다고 보고요. 네. 다만 이제 사실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은 지금 이 국가유공자 법안 같은 경우에는 언급하신 것처럼 4.19, 5.18 이외의 어떤 그렇죠, 민주화 운동에 민주화운동. 대해서 포함하지 못하는 부분,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가족은 물론 당연히 이제 사회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이 되어 있고요. 다만 심각한 효유 장애를 입었거나 혹은 직위가 해제되어서 그 이후에 심각한 생활고나 사회적 활동에 그렇죠. 제약을 받았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상을 이제 지원 조건으로 해서 보훈처에 신청을 하고 또 지원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은 저는 합법하고 합리적인 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지금 이렇게 사회적인 어떤 불필요한 갈등이 좀 야기되는 데는 사회적 착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대다수의 분들은 사실 굉장한 어려움과 또 가족들에게까지도 그런 어떤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그렇죠. 했던 데 대한 피해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586 정치인을 바라보는 시각차가 있기 많은 때문에. 부분 착시를 주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그런 불필요한 논의들을 좀 빼고 대상을 정말 좀 필요한 줄인다면. 부분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러네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필요한 부분에 지원한다면 가능하다라는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자, 뉴스픽 조성실 전 대표 그리고 신보라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브런치 1부 마치고 잠시 후